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이 영혼을 파고드는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상처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을 때 말이죠. 운명의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휘두른 발길질, 한 번에 제 다리뼈뿐만 아니라 심장과 믿음까지 산산조각이 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제네 살배기 딸아이의 맑은 눈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앞에 서 있는 저 남자의 분노처럼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왼쪽 종아리에서 시작된 끔찍한 고통이 머리끝까지 퍼져나가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눈앞이 흐려지며 초점이 흐트러졌지만 제 바로 앞에 멈춰선 남편 민준의 번쩍이는 구두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제 머리채를 잡아챘고 제 머리는 속수무책으로 뒤로 꺾였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잘생긴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이 빌어먹을 기생충 같은 년.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줘.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기생충. 저는 딸 아린이를 낳고 가족에게 헌신하라는 그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예금과 아파트까지 전부 그의 사업 자금에 보태주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그의 눈에 그저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여보. 마지막 남은 돈까지 지난달에 다 줬잖아요. 거짓말.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머리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널 키워준 양부모가 죽으면서 집 한 채 남겼다며? 그거 팔아서 돈 빼돌렸지, 안 그래? 당장 불어. 그 집은 양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역시 3년 전 그가 심장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의 수술비를 대기 위해 이미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벌써 잊은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제 모든 정신을 앗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리에서는 찌르는 듯한 통증 외에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절망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다리가 너무 아파요.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죠. 그는 제 머리채를 놓아버렸고 제 머리는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파? 아파야 정신을 차리지. 그 교활한 버릇 좀 고치라고. 그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소파로 걸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빠 전화 받았어. 아, 지금 일 처리 중이야. 이거 끝나고 바로 자기랑 우리 아들 보러 갈게. 자기랑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 아들이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겠죠?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어떤 아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차자 육체적 고통은 더 큰 정신적 충격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딸아이의 침실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린이 언제부터 저기 서 있었던 걸까요? 아이는 문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동그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작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전부 목격한 겁니다. 민준도 소리를 들었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아이를 노려봤습니다. 뭘 울어? 뚝 그치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 아린이는 깜짝 놀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나이답지 않은 총명함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고통을 억누른 채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을 향해 몰래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제 눈빛은 간절한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린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영리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창가로 몸을 돌린 틈을 타 아린이는 작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맨발로 소파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민준이 돌아보지 않기를 저는 숨을 죽이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탁자 근처까지 다가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 아야 소리를 내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에 부딪힌 제 휴대폰은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칠칠 맞게 민준이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아린이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 다시 올려놓는 대신 휴대폰을 품에 안고 민준의 시야에서 벗어난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면서 화면을 누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제가 가르쳐줬었죠. 화면이 밝아지더니 아이는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목록을 내리던 아이는 제가 사랑하는 외할아버지라고 저장해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작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딸의 떨리고 끊어지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엄마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는 침묵했습니다. 1초, 2초, 3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긴장된 공기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거의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낮고 따뜻하며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습니다. 우리 아린이 착하다. 할아버지한테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 의문의 외할아버지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저와 제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의 끝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외할아버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는 마치 진정제처럼 순식간에 저를 극심한 공포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묘한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또렷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저희 지금. 저는 민준이 구해준 이제는 지옥과도 다름없는 이 허름한 빌라의 주소를 힘겹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너희 둘은 방 안에 가만히 있거라. 문을 단단히 잠그고 남편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할아버지가 곧 가마. 전화가 끊기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아린이가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그 눈 속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이 곧 끝날 것이라는 강렬한 믿음과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아이와 제 얼굴의 눈물 자국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딸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오실지는 몰랐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그래왔듯 할아버지를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시간은 숨막히게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딸을 꼭 껴안은 채 바깥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고 양철 지붕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약 20분 후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여러 대의 고급 세단의 묵직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이윽고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문이 단호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여러 사람이 저희 빌라를 향해 다가오는 힘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민준의 발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규칙적이고 위험 있으며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맞은편 집문이 벌컥 열리며 집주인 아주머니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소란이야. 누구 찾아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곧바로 끊겼고 대신 놀라움에 찬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 앞에 서 있는 것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검은 정장을 빼입고 냉정한 표정을 한 4명의 거구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제 외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제 기억 속에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은으로 장식된 흑단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두 눈은 다른 사람이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위험 있는 빛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방이 어디요?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에 평소 기세등등하던 집주인 아주머니마저 벌벌 떨며 저희 집을 가리켰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고 경호원 2명이 즉시 저희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하랩이다. 문 열어라.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떨리는 제 등을 따뜻한 손으로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하레비가 여기 있지 않니? 이제 아무도 너희 모녀를 해치지 못할 게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민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내연녀와의 통화를 마치고 다시 자상한 남편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골목을 가로막은 고급 세단들과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본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오토바이를 세우고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 누구야? 외할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저를 발견하자 그의 당황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아. 그리고 이 늙은이는 누구야? 그는 제 외할아버지를 향해 무례하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의 눈이 민준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그 시선은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네가 민준이 내 손녀 사위로구나. 그렇다면요?
당신 누군데 감히 남의 집에 쳐들어와? 민주는 아직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방금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는 것이다. 말을 마친 할아버지의 시선이 퉁퉁 부어오른 제 다리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경호원 중 한 명이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을 가정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가정폭력,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민주는 당황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바로 내 손녀 몸에 난 상처다.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증손녀의 구조 요청 전화. 그걸로는 부족한가. 민주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제 등 뒤에 숨어있는 아린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딸이 모든 것을 망쳐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2명의 경호원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건화. 서윤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내 남편을 죽일 셈이야? 그는 절망적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한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한 톨의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냉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다른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는 즉시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자가 밀린 월세와 아주머니께 끼친 폐에 대한 보상금으로 충분할 거요. 이제부터 여기서 일어난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시겠소? 집주인 아주머니는 돈 봉투를 보고 눈을 빛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전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일이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게 돌아서며 다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아가.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할아버지는 아린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끼며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른 경호원이 걷기 힘들어하는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고급 세단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주치이다. 내 상처를 응급처치해 줄 게다.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허름한 빌라와 경찰에게 연행되는 폭력적인 남편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저는 진실뿐만 아니라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가족과 기댈 곳을 다시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은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승차감은 제가 익숙했던 만원 버스나 민준의 낡은 오토바이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차 안에서 여의사는 제 다리의 상처를 부드럽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연조직 손상이 심각해 한동안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린이는 극심한 공포 끝에 외할아버지의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처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아린이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우리 모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제 옆에 앉아 계신 제 딸이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희미한 기억 속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저 흐릿한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졌고 마음씨 좋은 공무원 부부였던 양부모님께 입양되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집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양아버지 김진수 씨는 건설회사의 엔지니어셨는데 말수는 적었지만 아내와 딸을 끔찍이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양어머니 박은희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다정하셨고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가끔 특별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남 회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던 분, 바로 지금의 제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당시 남황남 회장님은 양아버지가 다니시던 건설그룹의 총수이자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분이셨습니다. 저는 명절마다 할아버지가 선물을 잔뜩 들고 저희 집에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슬아의 자식이 없으셨고 아내분과도 일찍 사별하셔서 저를 유독 예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총명하고 똑똑하구나. 나중에 커서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게다. 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항상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제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면서 말이죠. 양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예뻐하는 손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극은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년일 때 찾아왔습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가셨던 양부모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 바로 남 회장님께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맡아주시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 양부모는 떠났지만 너에겐 아직 이 할애비가 있다. 이제부터 나를 친가족이라 생각하거라. 그 후 할아버지는 제가 그룹의 자회사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슬픔도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업부의 새로운 신입사원이었고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그는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가 좋았고 항상 진취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기댈 곳을 갈망하던 저는 그의 진솔함과 의지에 금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 민준을 남 회장님께 소개해드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그저 조용히 민준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청년, 영리해 보이기는 하나 눈빛이 정직하지 못하구나. 내 연애사에 내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한다. 사람 속은 알기 어려운 법이니. 그때 저는 사랑의 눈이 멀어 할아버지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라고. 민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조금 위축되어 그런 것일 거라고 변명까지 했습니다. 남 회장님은 그저 한숨을 쉬실 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1년 뒤 결혼했습니다. 남 회장님은 제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와 적지 않은 예금을 혼수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양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모아두신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후 민주는 처가에 의지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며 독립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그럴듯한 사업 계획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던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모든 예금과 할아버지께서 주신 아파트를 판 돈까지 그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아린이가 태어난 후 민주는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자신이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의 말을 따랐고 그것이 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의 사업은 좀처럼 순탄치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토로했고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었고 그를 격려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점차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제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찌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했을 때만 그러더니 나중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딸 때문에 그리고 그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남 회장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제 선택에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모든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를 넘어버린 오늘 밤까지 말입니다. 차는 강남의 넓은 정원이 있는 고풍스러운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남 회장님께서 은퇴 후 살고 계신 곳으로 제가 몇 번 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제 마음을 이상하게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저희 모녀를 2층의 넓은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내 양어머니가 쓰던 방이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모녀의 집이다. 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행복하게 웃고 계신 양부모님의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몇 년 만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폭행의 악몽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사랑에 둘러싸여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바닥에 따뜻한 빛을 들이울 때 잠에서 깼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여전히 옥신거렸지만 정신은 이상할 만큼 맑고 또렷했습니다. 아린이는 옆에서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마 두려움 속에서 보낸 긴 시간 끝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을 겁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화장대의 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몹시 초췌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뺨에는 어젯밤 민준에게 맞은 희미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친 눈빛 깊은 곳에서 분노와 결의에 찬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변해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 딸을 위해서. 저는 샤워를 하고 가사도우미 분이 준비해 주신 깨끗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푸짐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그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안경을 쓴 매우 지적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것을 보신 외할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인자한 미소가 다시 할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일어났느냐, 우리 손녀.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인사하렴. 이쪽은 최 변호사다. 내 개인 변호사이자 가장 믿는 친구지. 저는 최 변호사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역시 일어나 정중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식사 시간 동안 분위기는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최 변호사님은 제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제 아픔을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계획, 아린이의 교육, 그리고 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함께 할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책장에는 새 책과 헌 책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장엄하고 지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외할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아주 신속하게 최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윤 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김민준 씨의 상황에 대해 예비 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두 분의 공동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즉시 동결하는 것입니다. 공동 재산이요. 저희에게 그런 게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요. 제가 가진 돈은 전부 그 사람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어요. 최 변호사님은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여전히 부부 관계이니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게다가 서윤 씨가 그에게 건넨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마다 그 파렴치한 놈, 단순히 사업에 실패했을 리가 없어. 분명 뒤에 무언가 있다. 최 변호사, 지난 3년간 그놈의 모든 금융활동을 샅샅이 조사해주게.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네, 회장님. 최 변호사님이 답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사람을 붙여 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이상한 점은 전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저희 사람이 그가 고급 카페에서 한 여성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신원은 확인 중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은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한 여성과 매우 가깝게 앉아 있고 그녀의 손 위에 다정하게 손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씨가 빌라에서 떠난 직후 그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 사람이 그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매우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계획이 틀어졌어. 그 여편네, 생각보다 간단한 상대가 아니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획 그 여편네. 그는 분명히 저와 우리 모녀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은 단순히 민준의 분노 폭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복잡하고 무서워졌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윤 씨, 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그를 가정폭행 혐의로 고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린 양의 양육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고 그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그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과 그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윤아, 이게 너에게 무척 힘든 일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강해져야 한다. 이건 내 싸움이다.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는 선에서 끝내고 싶으냐? 아니면 끝까지 가서 그놈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네가 겪었던 세월에 대한 정의를 되찾고 싶으냐? 저는 외할아버지를 보고 다시 최 변호사님을 보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결의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딸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짓밟은 그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유유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 손녀. 그럼 이제 우리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외할아버지, 최 변호사님과 함께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계별로 아주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동적인 피해자였던 저는 이제 계획의 일부, 다가올 법적, 심리적 전쟁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등 뒤에는 차가운 고독의 벽이 아닌 저를 보호하고 지원할 준비가 된 거대한 제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개인적인 슬픔을 잠시 접어두고 외할아버지와 최 변호사님이 세운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은 우리의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최 변호사님이 찾아와 상황을 보고하고 함께 새로운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살림만 알던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법률 용어와 금융 용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이 가져다주는 자료들을 탐독하며 제가 맞서 싸워야 할 전쟁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의 광범위한 인맥을 활용하여 지원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침착함과 지혜는 제게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최 변호사님은 저를 대신하여 법원에 저와 민준의 공동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긴급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자산에 대한 모든 매매 및 양도 거래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민준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이 조치는 민준을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저를 달래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서윤아, 왜 이래? 왜 계좌를 동결시켜? 나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네가 이러면 나 죽으라는 거야. 제가 답장하지 않자 그는 협박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잘났어, 정말. 그 늙은이 하나 믿고 나한테 이럴 수 있다, 이거지? 똑똑히 들어. 날 막다른 길로 몰지 마. 그때는 너랑 내 딸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그 문자들은 저를 두렵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키웠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최 변호사님께 전달했고 그것들은 그의 폭력적이고 비열한 본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님의 팀은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초기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외할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커다란 원목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 회장님, 서윤 씨, 첫 번째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서윤 씨가 김민준 씨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입니다. 총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저는 종이 위에 빽빽하게 찍힌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억. 그것은 제 모든 예금이자 양부모님의 유품이었던 집을 판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 대가로 쓰디 쓴 배신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 변호사님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모든 돈은 김민준 씨의 계좌로 들어간 후 그가 말했던 어떤 건설 사업에도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계좌를 통해 잘게 쪼개져 복잡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 하나의 계좌로 모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래 내역서에 있는 한 이름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계좌는 골든퓨처 투자개발 유한회사라는 이름의 법인 소유입니다. 골든퓨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약 3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김민준 씨가 창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김민준 씨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대표이사 항목을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박지현. 박지현은 누구요? 외할아버지께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제 카페에서 김민준 씨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대답하며 더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의 여성이 민준의 옆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창업 프로젝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골든퓨처는 제 돈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기 위한 유령 회사, 즉 위장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 돈으로 내연녀를 위한 회사를 차리고 그들을 위한 황금빛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미래를요. 차가운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철저하게 기만당한 것입니다. 그럼 그 회사 주소는 어디인가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는 강남의 A급 오피스 빌딩이지만 저희 사람이 가보니 가상 오피스만 임대해놓고 거의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연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는 알아냈습니다. 서초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외할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최 변호사, 그 박지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주게. 그래, 과거 인간관계까지 전부 모든 것을 알고 싶네. 동시에 그 김민준이라는 놈의 동태도 계속 감시하고 내 생각에 이 일은 단순히 불륜과 사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군. 네, 회장님,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박지연처럼 젊은 여자가 어떻게 민준과 함께 이렇게 정교한 사기극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민준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생각해낼 만큼 똑똑했을까요? 미스터리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더 큰 음모와 질문들을 낳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이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제 자신의 운명도 걱정되었지만 무엇보다 아린이가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는 가족에게 닥친 이 폭풍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아이는 그저 왜 아빠를 볼 수 없는지, 왜 엄마는 항상 슬퍼 보이는지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가 아주 먼 곳으로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는 동안 최 변호사님의 팀과 외할아버지께서 고용한 탐정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지런한 꿀벌처럼 함정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실이라는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최 변호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서윤 씨, 지금 제 사무실로 바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발견이 몇 가지 있는데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아린이를 가사도우미 분께 맡기고 도심에 있는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초고층 빌딩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화려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도시가 아무리 화려해도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회의실에서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몇 개의 서류철과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내용은 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지만 실제로는 꽤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와 김민준 씨가 최근에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과 박지연이 제주도 해변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날짜를 보니 약 3년 전 제가 양부모님의 집을 팔아 민준의 심장병 수술비를 대준 지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장병이라는 것도 제 마지막 남은 큰돈을 뜯어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돈은 내연녀를 데리고 여행을 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쓰였던 겁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다음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것들은 최근 2년 동안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제 딸의 자리였어야 할 순간들이 담겨 있었죠. 민준이 포동포동한 남자아이에게 다정하게 이유식을 떠먹여주고 있는 모습. 민준이 고급 아파트에서 아이의 걸음마를 참을성 있게 가르쳐주는 모습. 민준이 박지현,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생일 촛불을 끄는 모습. 세 식구의 모습은 가슴이 아릴 정도로 완벽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제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김민준 씨와 박지연 씨 사이의 아들입니다. 최 변호사님의 목소리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름은 천우, 올해 2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김민준 씨는 서윤 씨를 속이고 이중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천우,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숨겨둔 아들의 이름마저 우리 딸 아린이의 이름과 비슷하게 짓다니. 그의 잔인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이것이 바로 제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내조했던 성실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의 아빠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끼고 빌려서 그에게 보냈던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그의 작은 부인을 먹여 살리는 데 쓰였던 겁니다. 그는 저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젖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진실은 어떤 폭행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제 인격과 사랑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짓밟음이었습니다. 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나약함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리석음, 철저히 기만당한 제 청춘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윤 씨, 최 변호사님이 제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증거는 치명적인 한방입니다. 그가 혼외자를 낳고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사실로 우리는 그가 혼인 및 가족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과 아린 양의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서윤 씨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양육권만 잃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기 및 재산 횡령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길 바랍니다. 저는 그와 그 여자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를 원합니다. 최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계획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는 다른 서류처를 넘겼습니다. 그들의 골든퓨처라는 회사는 단순히 돈 세탁을 위한 유령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 불법적인 사업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탈세와 상거래 사기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이미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저는 도시의 불빛이 켜질 무렵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모든 사랑과 미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오직 자신과 딸의 미래를 위해 정의를 되찾으려는 한 엄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싸움 저는 결코 질 수 없었습니다. 저와 제 팀이 민준과 그의 내연녀 주위로 법의 그물을 조용히 그리고 점점 더 촘촘하게 좁혀가는 동안 저편의 그들은 다가올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나친 자신감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은행 계좌까지 동결된 것을 확인한 민주는 상황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오해받은 비련의 남편 역할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에 약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저 같은 여자는 분명 마음이 약해져 굴복할 것이라고 믿는 카드.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린이와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가사도우미 분이 허둥지둥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웬 할머니 한 분이 대문 밖에서 아가씨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그분을 뵌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결혼식 이후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신 게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순박한 시골 분이셨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나머지 며느리에게는 가혹하고 깐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눈에는 항상 아들 민준이 최고였고 그의 모든 잘못은 용서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오신 것은 분명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으로 모시세요. 저는 가사도우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린이를 안아올려 아이 방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놀고 있으라고 이른 뒤 혼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스스로 그분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때리거나 꾸짖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서윤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니? 우리 민준이를 죽일 셈이냐? 저는 그분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연극이었습니다. 주변의 가사도우미들이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신지 차분히 말씀하세요. 제가 그분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분은 완강히 거부하며 제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민준이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는 일어나지 않을란다. 내 하나뿐인 아들이다. 그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분은 애절한 목소리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민준이 제게 버림받은 후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으며 사업도 모두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한 모든 일은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순간적으로 화를 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가 너를 때린 건 잘못했지. 내가 변명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널 때리고 나서 그 애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단다. 이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어. 네가 아내인데 어떻게 네 남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가 있니? 네가 계좌를 막고 법원에 고소하고 그 애를 감옥에 보내려는 거지? 그 애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아린이는 누가 키우고 그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니?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부부간의 정, 아이의 미래. 그분은 민준을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불쌍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 묘사했습니다. 그분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만약 제가 그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저 역시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의 손에서 다리를 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그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연극은 이제 제게 통하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놀라움과 분노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어머님 아드님께 돌아가서 전해주세요.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법원에 가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자백하라고요. 만약 계속해서 이런 연극을 할 생각이라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침내 그분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불효막심하고 독사 같은 년, 우리 민준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게 천추의 한이다. 돈 있고 빽 있으니 우리 집안을 짓밟아도 된다. 이거지? 어디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분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온갖 쌍욕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편이 값싼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조용히 그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봐요. 저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손님 좀 내보내세요. 경호원 2명이 즉시 다가와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은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두 거구의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나쁜 년.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그분의 목소리는 대문 밖에서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속은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극은 실패로 끝났지만 한 가지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탐욕과 이기심은 그들의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감성팔이 연극 다음에는 더 악랄한 공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모든 것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와 명예를 건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실패한 연극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렸다가 막아내는 방식은 저를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신할 때 그들과 세상 앞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아내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성그룹의 부회장, 권위 있고 자신감 넘치며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여성 서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변신은 단지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던 제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외모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수하고
무채색의 실내복만 입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서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 팀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하늘거리는 실크 드레스부터 정교하게 재단된 오피스 정장,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까지 하나하나 입어보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하나로 질끈 묶기만 했던 긴 머리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풍성한 웨이브 스타일로 변신했고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애쉬 브라운 컬러로 염색되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제 얼굴을 세심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화장품을 이용해 피곤한 기색을 가리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살려 지적이고 권위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거의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래 되었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하고 눈부시게.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과 행동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룹의 업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의에 그저 참석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재무 보고서를 읽었으며 각 자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대학 시절의 지식이 다시 깨어났고 인생의 쓰라린 경험과 결합하여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더 깊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제 의견과 제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외할아버지를 모셔온 나이 많은 임원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죠. 그들은 아마 저를 여전히 특혜를 받는 아가씨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와 논리적인 분석, 날카로운 논증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점차 그들은 저를 다른 눈으로 진정한 존경심을 담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제 변화를 지켜보셨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하셨고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학교보다도 너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게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모든 협상과 업무상의 도전은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압박감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 상대방의 의도를 읽는 법, 단호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감은 더 이상 외할아버지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능력과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탐색하는 눈빛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저의 변신은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적 관계를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파티와 자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등장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똑똑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기업가로 언론은 저를 더 이상 떠들썩한 이혼 소송의 피해자가 아닌 남선 제국의 귀환한 공주, 비즈니스계에 떠오르는 새로운 별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제 모습이 분명 민준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버리고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가 평생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후회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이 변신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이 한심한 남자 하나 때문에 망가질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삶, 더 빛나는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었고 저는 제 손으로 그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배신의 불길 속에서 불타버렸던 불사조,
이제 제 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날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하게. 제가 그룹에 정식으로 출근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일과 회의, 출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바쁨은 고통을 잊고 미래에 집중하게 해주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남선 그룹 부회장으로서의 제 모습은 언론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그의 가족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어떤 소란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겁을 먹고 포기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의 팀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다가올 재판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스트레스 가득했던 한 주를 보내고 제 자신에게 편안한 오후를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린이에게 줄 선물을 몇 가지 사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곧 유치원에서 학예회 발표를 하는데 제 딸이 가장 예쁜 아이였으면 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새로 사주신 흰색 컨버터블 스포츠카를 몰고 도심의 한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들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걸었고 우아한 귀부인의 모습은 이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급 아동복 매장에서 아린이에게 줄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전 올케 아니에요? 요즘 아주 출세하셨네. 이런 비싼 차도 몰고 이런 데도 다 오고. 돌아보니 거기에는 다름 아닌 민준의 내연녀 박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는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좀 더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입고 있는 정장은 여전히 번쩍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에는 순간 당황과 어색함이 스쳤지만 이내 냉담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그 눈에는 질투와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배는 꽤 불러 있었고 마치 과시하듯 도전하듯 일부러 배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왜요? 많이 놀랐어요. 자기가 뭐라고 우리더러 이런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나? 하긴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재래시장이나 다녔을 테니 그럴 만도 하겠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자신을 낮춰 그녀 같은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저것 좀 봐. 이제 부회장님 되셨다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네. 그녀는 민준의 팔에 애교를 부리듯 기댔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민준 씨한테 차인 게 분해서 저러나? 하긴 늙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지키겠어. 할 말 다 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같은 상간녀한테 인생 교훈 들을 시간 없으니까 길 좀 비켜줄래요? 뭐라고? 누가 상간녀야? 박지연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나는 민준 씨의 약혼녀고 뱃속에 있는 아들의 엄마야. 여기서 불필요한 건 바로 당신이라고. 그녀가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됐어, 지연아.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민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다 지난 일이잖아. 맞아요. 다 지난 일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여자 관리나 잘해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짖어서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게. 저는 말을 마치고 고른 드레스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블랙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원은 그 카드를 보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며 제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지현과 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과시가 조금 유치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명품 쇼핑백을 들고 저는 그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저는 마치 관심 가질 가치도 없는 두 낯선 사람을 지나치듯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걸음 걷자 민준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살 길은 막지 말아주면 안 될까? 지금 회사가 파산 직전이야. 네가 할아버지께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음을 입가에 띄었습니다. 살기를 막는다고요? 김민준 씨,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해요? 내 재산을 빼앗고 내 딸까지 빼앗으려 했잖아요.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당신 회사가 파산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요? 하지만 그건 내 모든 것이었어. 그럼 내 청춘, 내 희생은요? 그건 누가 보상해주죠? 제가 그의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끝낸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감옥이 될 테니까. 제 말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걸었고 붐비는 사람들 속에 그를 망연자실하게 서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만남은 조금 불쾌했지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아린이를 되찾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만남은 민준이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선그룹으로부터 모든 계약이 끊긴 것은 골든퓨처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파트너사들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와 박지연이 제 돈으로 공들여 쌓아 올린 배는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민주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명분은 고객 감사 파티 및 새로운 혁신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설명회였습니다. 실상은 회사를 구하고 순진한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최 변호사님의 정보망을 통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소식을 듣자 제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연기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 게 아니라 그의 무대를 최후의 심판대로 만들어버리는 건 어떨까? 저는 즉시 외할아버지 최 변호사님과 상의했습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 변호사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투자자, 파트너사,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모인 파티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그 효과는 딱딱한 법정에서의 재판보다 수천 배는 더 클 겁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것이고 변명할 여지도 없을 겁니다. 외할아버지께서도 동의하셨지만 약간의 걱정을 내비치셨습니다. 계획이 너무 위험하지는 않겠느냐? 만약 그놈이 궁지에 몰려 너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할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마지막 막이 될 거예요.
계획은 아주 치밀하게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는 제3자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온 벤처 캐피털 펀드인 척하며 민준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민준에게 그 금액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즉시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상세 정보와 회사 소개서를 투자펀드 측에 보냈습니다. 그가 보낸 모든 자료가 남선그룹의 전문가 팀에 의해 낱낱이 분석되고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추가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저는 투자펀드의 대표가 파티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에 민주는 더욱 흥분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거물 투자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옛 파트너사들까지 모두 초대하여 체면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 여러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을 초대하여 이 이벤트를 극적인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손님들이 자신의 몰락을 지켜볼 관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밤 5성급 호텔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연회장 안은 매우 활기찼습니다. 민준과 박지현은 입구에서 손님을 맞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권력 있는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박지현은 몸에 꼭 끼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제법 커진 배를 일부러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진정한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파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연회장의 큰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의 등장은 순간적으로 연회장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심플하지만 매우 세련된 디자인의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드레스에 머리는 높게 올려 묶어 가느다란 목선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붉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을 강조한 강렬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제 옆에는 외할아버지가 계셨고 뒤에는 최 변호사님과 2명의 경호원이 따랐습니다. 남선그룹 회장의 등장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준과 박지연은 저희를 보고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그는 황급히 다가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윤 씨, 두 분이 어떻게 여기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를 등골이 서늘하게 만들 미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나요? 오늘 골든 퓨처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온 큰 투자자도 온다고 하고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좋은 배움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어머, 그래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금박 초대장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당신네 직원이 실수했나 보네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외할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된 VIP 테이블로 저희를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관심은 더 이상 주인공인 민준이 아닌 저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등장에 대해 온갖 추측을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결합일까? 아니면 공개적인 경고일까? 덫은 놓였고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찬 민준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최고의 연극, 가장 극적인 마지막 막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파티가 가장 중요한 순서에 이르렀을 때 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으며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골든퓨처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화려한 미래와 유망한 전망을 그려냈습니다. 아래 객석 첫 줄에 앉은 박지현은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극적인 재기라는 환상에 흠뻑 빠져 연극의 막이 곧 내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오신 거물 투자자를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협력은 골든퓨처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가 한창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등 뒤에서 회사 로고를 비추던 거대한 LED 화면이 꺼졌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민준도 어리둥절한 채 뒤를 돌아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란 가운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골든퓨처의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나타난 이미지는 멍과 상처로 가득한 제 얼굴, 퉁퉁 부은 눈, 그리고 깁스를 한 제 다리를 선명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 다음 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었죠. 옆에는 이것이 사랑의 진짜 얼굴입니다. 라는 큰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던 음악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민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당장 끄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민준이 허름한 빌라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연 회장의 웅성거림은 경악과 분노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지? 멀쩡하게 생겨서는 저런 인간이었어? 아래에 앉아있던 박지연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화면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공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민준과 박지현이 다정하게 함께 있는 사진들, 그들의 숨겨둔 아들과 함께한 행복한 가족 사진, 그리고 제 돈 5억 원이 어떻게 그들의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증명하는 빽빽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사기 계획을 논의하고 저를 젖소로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민준과 박지연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 순진하고 사람 잘 믿어서 구슬리기 쉬워. 돈 달라고 하면 바로 갖다 바치거든.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경멸로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연 회장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침묵은 맹렬한 분노의 파도로 바뀌었습니다. 욕설과 경멸의 눈초리가 민준과 박지현에게로 향했습니다. 사기꾼, 이 인간 말종, 남의 돈 돌려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민준의 연설을 듣고 있던 투자자들과 파트너사들은 이제 그를 괴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무대 위에서 벼락을 맞은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그는 증오와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제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침착하게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멍하니 서 있던 주최 측 직원의 손에서 다른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연극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네요. 저는 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여기 서 있는 이 남자의 아내 서윤입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고통을 하소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을 쓴 전문 사기꾼이자 폭력배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제 손에는 골든 퓨처의 사기 및 재산 횡령, 상거래 사기, 탈세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방금 말한 그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돈을 빼앗기 위한 허황된 그림에 불과합니다. 너, 닥쳐.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제 경호원 2명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던 박지연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몰래 파티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자신의 연인을 무대 위에 무참히 버려둔 채 고객 감사와 투자 유치를 위한 파티는 민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치욕적인 공개 재판,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연회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민준이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채 여전히 울부짖고 있을 때 갑자기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계급이 높은 근엄한 얼굴의 경찰 간부였습니다. 그는 2명의 경찰관을 대동하고 무대를 향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민준 앞에 멈춰서서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을 사기 및 횡령, 특수상해, 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경찰관의 한마디는 민준의 남은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발버둥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는 마치 한 죄인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존경하고 환호했던 사람들 사이를 지나 패배한 개처럼 고개를 숙인 채 연행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닫히고 방금 파멸된 한 인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경찰팀이 박지연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티장에서 막 도망쳐 나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법의 심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공황에 빠진 데다 임신 중이었던 박지연은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질문 앞에서 그녀는 금세 무너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사기 계획을 꾸민 것을 인정했고 골든 퓨처가 돈 세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그녀는 심지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몰래 복사해 두었던 모든 장부와 서류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가차없이 팔아넘긴 것입니다. 연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티장에서 민준이 연행된 후 미래의 회장님, 어머니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했던 그의 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수갑을 차는 모습, 그토록 꿈꿔왔던 부귀영화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황급히 몰려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공들여 연출했던 연극은 결국 그들 가족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법입니다. 주범, 공범, 그리고 방관자까지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은 결국 각자의 업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감정이 깃들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우리 손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고 이제 제 앞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의 사건은 여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박지연의 자백으로 그의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가난했지만 진취적이었던 청년에서 부유하고 순진한 여성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 가짜 재벌로 변모한 그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에 사회는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비정한 아내였던 저는 순식간에 정의를 위해 싸운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비난은 존경과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낯선 여성들로부터 수많은 편지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싸움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 후 김민준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론과 언론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와 마주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었고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제가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피해자석으로 걸어가 최 변호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저편 피고인석에는 민준, 박지현,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비참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바싹 마르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지연은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입은 비뚤어져 말도 어눌했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눈빛만이 증오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가정폭력, 사기 및 재산횡령, 명예훼손, 음모 등 그들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각 죄명과 함께 저희가 제공한 영상,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가 되어 증언대에 섰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야기를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희생의 세월, 폭행, 배신, 그리고 그들의 잔인한 음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생존자였습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재판장, 배심원, 그리고 방청객들의 눈에서 동정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차례가 되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며 곧 태어날 아들에게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울면서 모든 죄를 민준에게 떠넘겼고 자신은 그의 꾀임에 넘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인 것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이미 쳐졌고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근엄한 얼굴에 연로한 재판장이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모든 사건 기록, 증거, 그리고 법정 진술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김민준, 특수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20년, 인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 그것이 민준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는 판결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피고인 박지연, 사기 공범 혐의로 자백 및 임신 중인 점을 감안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7년, 아이는 감옥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참히 파괴한 여자의 업보였습니다. 피고인 김씨, 명예훼손 및 범인은닉 혐의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재판장에 법봉이 단호하고 힘차게 내려쳐지며 모든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래 방청석에 앉아 계신 외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그 눈에는 기쁨이 어렸습니다. 제가 법원을 나설 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 어린 질문이 아닌 축하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에 올라 제 과거를 심판했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저는 승리자였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민준의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린이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여정.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저와 특히 아린이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아이는 말이 없어지고 겁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는 밤에 자주 깜짝 놀라 깨어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 딸이 본래의 미소와 순수함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룹의 모든 업무를 잠시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시간을 아린이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서 가장 실력 있는 아동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도 아래 저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법, 사랑과 안정감으로 아이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녀만의 치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있는 곳으로 웅장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래성을 쌓고 연을 날리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세상에는 아이가 겪었던 어두운 구석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술 수업에 참여하며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고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색깔과 음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바랐습니다. 점차 아린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아이 곁에서 아이를 온전히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제 영혼의 빈 곳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고 민준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증오심을 붙들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돌보는 것 외에도 저는 제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가와 명상,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깊은 호흡과 부드러운 동작들은 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철학, 심리학, 삶의 예술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탐험할 흥미로운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친구 관계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비즈니스계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행복에 대한 다른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행복은 반드시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커리어, 열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체성에서 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서류철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서윤아, 이건 그룹에서 후원하는 자선 프로젝트 몇 개의 서류다. 한번 훑어보고 네가 가장 마음이 가는 프로젝트를 하나 골라 직접 관리해보거라. 이제 네가 사회를 위해 무언가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산간지역 아이들을 위한 학교 짓기 프로젝트도 있었고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은 평온의 집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멈췄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센터였습니다. 심장이 울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 제 경험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비온 뒤의 땅은 반드시 굳는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치유의 여정은 단순히 고통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힘으로 의미 있는 원동력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길을 찾았습니다. 3년.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가장 깊었던 상처의 통증이 멎고 마음의 폭풍우가 잔잔한 호수로 가라앉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그저 공간일 뿐, 그 공간을 치유로 채울지 아니면 썩게 내버려 둘지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희망으로 채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저와 아린이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페이지의 모든 글자는 평온과 웃음이라는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던 제 작은 천사, 제 딸은 이제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서려있던 두려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맑고 호기심 어리고 반짝이는 삶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밤에 깜짝 놀라 깨거나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저를 꼭 껴안고 아이들의 세상에 대한 작은 비밀들을 속삭여주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 엄마, 나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새하얀 교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따은 채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는 딸을 보며 저는 그날 끝까지 싸우기로 한 제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순수한 어린 시절 전체를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았던 프로젝트. 평온의 집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지원센터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수백 명의 불행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네트워크이자 공동의 보금자리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후원자가 아니라 그들의 언니이자 친구,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저는 2번의 오후 시간을 센터에서 보냅니다.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0년간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2아이의 손을 잡고 용감하게 탈출한 한 미혼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는 TV에서 본 제 이야기가 자신에게 벗어날 힘을 주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서윤 씨도 해냈는데 왜 나는 못할까? 나도 사람이고 나도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데 부유하지만 폭력적인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17살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이는 비바람 치던 밤 맨손으로 상처투성이 마음으로 평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다시 기술을 배우고 있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이야기, 모든 삶의 조각들은 제 과거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제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비추는 횃불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가끔 조용한 순간이면 저는 문득 민준의 가족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지 않아도 그들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든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박지연은 출소 후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그녀가 계속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통과 병마 속에서 살다가 결국 한 요양원에서 가족 없이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민준, 20년은 길고 긴 형벌입니다. 그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오나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때의 분노는 이제 가라앉고 차가울 정도의 무관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쓴 것입니다. 원한은 지나갔습니다. 마치 거센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간 뒤 망각의 퇴적층만이 남은 것처럼 저는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단계적인 지도 아래 그룹에서의 일은 더 이상 부담이나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열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에게 제 2발로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 파트너사와 세기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으며 남선 브랜드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킨 남선그룹의 여성 총수 서윤이었습니다. 사업에서의 성공은 제게 경제적 자립을 가져다 주었지만 제 가장 큰 기쁨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은 맑고 바닷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와 아린이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호화로운 리조트 대신 부겐빌레아 꽃이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는 해변에 작은 별장을 빌렸습니다. 석양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하늘과 바다를 꿀처럼 빛나는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거대한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외할아버지는 나무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은처럼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고 미소는 예전처럼 인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거대한 그룹을 짊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제 할아버지의 기쁨은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유일한 증손녀와 함께 노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 좀 보거라. 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반짝였습니다. 내 외할머니를 꼭 닮았구나.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치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야위였지만 여전히 제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어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저희 모녀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보 같은 것.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스스로 행복을 쟁취한 게다. 넌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꿋꿋한 아이야.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세대, 혈연보다 더 강한 사랑과 희생의 끈으로 묶인 한 가족.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윤 씨.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저도 모르게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온의 집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재능 있는 건축가 준우 씨였습니다. 그는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주말 시간을 내어 불행한 여성들을 위한 생활 공간을 수리하고 디자인해주는 자원봉사자로 그곳에 왔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성숙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동정이나 호기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존중과 존경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준우 씨, 저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책 나오셨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시겠어요? 외할아버지는 저와 준우 씨를 번갈아 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우리 아린이가 성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구경이나 가야겠다. 두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거라. 할아버지는 해변을 향해 걸어가시며 저희에게 둘만의 공간을 남겨주셨습니다. 준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별말 없이 함께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고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서윤 씨는 참 달라 보이네요. 준우 씨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강인한 부회장님도 아니고 평온의 집에서의 헌신적인 서윤 씨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조금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평온해 보여요. 그가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굳이 강한 척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처와 약점을 모두 가진 평범한 여성,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저는 새롭고 진실하며 부드러운 사랑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고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평선 너머 해가 막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빗줄기가 여전히 하늘을 비추며 눈부시고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더 찬란한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모릅니다. 온전한 사랑일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일지.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폭풍우는 뒤에 남았고 제 앞에는 온통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주인공 서윤 씨와 함께 폭풍우 같은 여정을 함께한 지금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매우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준의 잔인함에 분노했고 절망 속에 무너지는 서윤 씨를 보며 가슴 아파했으며
마침내 그녀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 매우 깊고 현실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정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훈들 말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깊은 교훈은 바로 어둠 속에서 결코 침묵하며 인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악이 더욱 커지도록 키울 뿐입니다. 서윤 씨는 오랫동안 폭행을 참아왔다는 점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이 가족과 딸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임을 증명했습니다. 폭력은 한번 시작되면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잔인하게 확대될 뿐입니다. 아린이의 떨리는 목소리. 할아버지, 엄마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는 가장 값비싼 경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구원이 인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 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조 요청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부당함과 폭력에 맞설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변화의 힘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서윤 씨의 인생은 그녀가 변화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명품 옷이나 부회장이라는 직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즉 자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온 세상이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주지만 그것들이 현명한 두뇌와 굳건한 마음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윤 씨는 돈을 맹목적인 복수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지식을 쌓고 법적 지원을 찾고 피해자에서 자신의 싸움을 주도하는 주체로 변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인간적이고 깊은 교훈은 우리가 승리를 마주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서윤 씨는 민준 가족의 몰락을 보며 통쾌해하고 남은 인생을 부와 안락함 속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연민으로 바꾸었고 자신의 재산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평온의 집은 단순히 자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재생의 상징이며 폭풍우를 겪은 후 인간이 더 강하고 자비로워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이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도 굳건히 서서 평온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힘으로 개인의 불행을 공동체의 가치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삶의 불공평함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가장 눈부신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야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교훈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격려와 귀중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위 이야기는 전적으로 상상에 기반하여 창작되었습니다.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 모든 내용은 허구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오락 및 교육적 목적을 가지며
삶에 대한 인간적인 교훈을 전달하고자 함이며 현실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암시할 의도가 없습니다. 만약 유사한 점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임을 밝힙니다.